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김세호 PD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여정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시간으로 따지면 15시간 이상. 그렇습니다. 네. 네, 영화 주제곡으로 살펴보는 대중음악의 역사. 드디어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 네, 1990년대로. 네. 네. 90년대 이후죠, 이제. 그렇죠. 얘기는. 네. 네. 우리의 대학 생활이 열린. 그렇죠. 우리들의 천국이 열린 1990년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지금 돌이켜봐도 원 없이 술 퍼마셨습니다. 네. 술 먹고 데모하고 술 먹고 데모하고 둘밖에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책 한 줄 안 읽고. 예, 예. 요즘 대학생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죠. 예, 네. 술도 요즘은 그렇게 못 먹고 데모도 예. 그렇게 못 하고 괜히 이 얘기해서 또 욕 먹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 취소. 예. 라떼 오소리티가 안 쓰잖아요. 네. 자, 네. 얼마 전에 이 얘기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예. 얼마 전에 99년생 친구하고 이제 술을 먹었는데 당시 대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99년생이요? 네, 99년생. 예. 학과에서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술 먹으면 단체로 술 먹으면 팔찌를 안아준대요. 그래서 팔찌를 이렇게 뭐 노란 팔찌, 뭐 예를 들면 파란 팔찌. 그래서 노란 팔찌를 먹은 사람은 나는 오늘 술 못 먹는 사람이다. 파란 팔찌를 먹으면은 뭐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갖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 팔찌를 딱 이렇게 껴놓고 그렇게 이제 단체가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들 화투 칠 때 네. 네, 광파하는 분들은 비닐 뒤집어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이. 예. 자, 90년대 이야기를 하겠고 이영미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주인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주인 선생님도 90년대가 이제 우리들의 천국이었습니까? 그렇죠. 뭐 91 학번이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우천 노홍을 봤던 때였고. 예. 근데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를 위해서 열심히 데모를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를 안 해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게 91년도 여름 방학 때 예. 농활이라는 걸 처음 갔거든요. 운동권이었네요. 농활 갔으면. 아니 저는 그거는 가고 싶어서 간 학과에서 거예요. 갔으니까. 네. 그래도 아니, 거기- 동양사학과잖아요. 근데 그것도 학과 있고 차원으로. 같은 91학번 동기들 20명밖에 안 돼도 안 간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기꺼이 갔는데 딴 건 다 좋은데 굉장히 난감했던 게 홍성 시내 읍내에서 무슨 그 발대식 같은 걸 네. 하는데 예.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돌리래요. 예. 근데 보니까 무슨 뭐 통일농법 하여튼 뭐 네. 이상한 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이거를 돌리라는 거는 숙기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정말 반동 군자였군요. 운동의 적. 예. 그걸 왜 버립니까? 학생회의 모아갖고 소중한 그냥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혼날 것 같아서. 예. 농활 가면 저런 건 자아 비판 뭐라 그러죠? 자아 반성 같은 게 갖고 그 저녁에 평가회가 저녁에 있었죠. 평가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혼났을 텐데. 아 그때 걸렸으면. 아무 말도 안 완전 했지. 범죄. 지금도 선배들은 모를 겁니다. 자, 90년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셨겠네요. 아니죠. 녹음기를 들고 열심히 그 독재타도 할 때를 따라다녔죠. 그런 공연장마다 예. 공연장마다 어디든지 가면은 이영미가 있었다. 녹음기를 든 이영미가 있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이영미 선생님. 통일노래 한마당 심사위원. 심사. 심사로 많이 오셨죠. 네,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심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예. 이게 언제적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봤던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거는 참 기억을 잘하는데 30대석 다 바빴나 봐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도 뵌 것 같고. 우리 과가 상 탔을 때도 그때 심사위원 하셨나? 그렇죠. 국민대 네. 김경환이 지은 노래. 아니요. 그거 말고. 그것도 있고요. 네. 나중에 92년도에 저희 과가 12년. 노래가 나와갖고 잘 생각 안 나요. 광주까지 가서 한 것도 있었어요. 예. 제가 서울대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양대에서 한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광주에 가서 통일노래 한마당 심사한 그건 것도 90년대. 있고 그러니까 그 원래 네. 서울 지역이 먼저 했죠. 네, 그리고 네. 전국대학으로 갔었죠. 네. 그 초반에 몇 개는 했었어요 제가. 네. 예.
하여간 그런 진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90년대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전부 다 당사자들이 돼가지고 예. 그 시대를 직접 그럼요. 살았던. 예. 네.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로 네, 귀결되는. 그거 어떤 분이 이제 시민이신데 그걸 막 외치고 그렇지. 갔는데 한 시민께서 해태 민자당 나도 노태우가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예, 라는 유명한 또 네. 일화가 있죠. 그래서 예, 뭔가 선전선동을 하려는 사람은 발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단체로 외치니까 그렇죠.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네. 자, 네. 아직도 90년대이면서 80년대 말 분위기를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91년은 확실히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중예술사에서 90년대의 시작은 90년, 91년이 아니고 1992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92년.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년대 얘기를 하면서 노래 몇 개, 작품 몇 개는 90년대 초반, 아직 92년 즈음까지 작품을 보게 될 텐데 그건 80년대 연장선상이다. 어떻게 보면 80년대 후반기는 한 8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6월 항쟁부터 시작해서 한 92년까지 간다라고 하는 딱 노태우 정권 시대는 80년대의 후반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먼저. 네. 92년이 대중예술사에서는 90년대의 시작이다. 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여기 몇 년째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92년에 대중가요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그렇죠. 뜨면서 네. 팬이 그렇죠. 바뀐다. 발라드 시대에서 댄스 뮤직의 시대로. 예. 영화에서는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92년에 유명한 작품이 나와서 최민수 심혜진. 네네.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도 열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획의 방식, 제작, 유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예. 거고요. TV 드라마에서는 질투가 질투. 나와서 판을 바꿨고 대중가요의 언더그라운드에서는 015비 3집이 나왔던 그리고 넥스트 1집 강산의 첫 음반이 다 이 해에 나오는 아주 획기적인 해였던 예. 셈이죠. 근데 이 해가 4월 총선 12월 대선으로 정치가 바뀌는 해였고 이때 DJ가 당선됐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92년 얘기하면. 이렇게 옛날 얘기 아직도 하는 라떼가 있어. 나 정말 미치겠어.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놈의 6.25 동란 얘기 정말 싫었거든요. 저기 미아리곡에서 까맣게 인민군들이 들어왔다 소리가 진짜 싫었는데 그것도 훨씬 옛날 얘기를 하고 계셔 지금. 92년 대선에서 DJ가 지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그러니까 미아리 넘어가고 인민군들이 까맣게 들어와서 관공으로 숨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하루 종일 소주를 드셨습니다. 어쨌든 정치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러고서 이제 YS 정권이 문민시대가 93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2월 대선 예. 끝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군부 독재 철폐를 얘기하기가 애매해졌죠. 이때부터는. 문민정부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치 바뀌었고 사회 운동 바뀌게 되고 음. 하필이면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무너졌죠. 예.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한 해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영화에서는 아까 제작 방식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예. 그건 이제 그 뒤에서 제가 코미디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90년대 연도로 봐서는 90년도가 맞긴 맞는데 90년대가 맞긴 맞는데 80년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작품으로 네. 철의 노동자. 아. 그러니까 이 파업 전야의 주제가죠. 네. 이제 영화 파업 전야. 예. 이제 드디어 비합법 영화가 우리 얘기에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영화하고 대중가요가 또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영화하고 음악하고 노래하고 이른바 민중가요도 비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와 노래는 일단은 그 전달 매체인 노래 같은 경우는 LP를 안 찍어도 네. 테이프만으로도 네. 얼마든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합법 테이프로. 예. 그러니까 영화보다는 훨씬 더 쉽고 빠르기도 빨랐고 그렇죠. 그렇지만 영화는 그거보다는 좀 힘든 일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뒤에 80년대 뭐 한 말쯤 네. 돼야 그런 게 나온다고 아니 봐요. 그 전부터 있기는 해요. 파랑새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파업전야 나오기 전에 오꿈의 나라 같은 게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비디오를 가지고 했던 작업들
비디오로 노동 현장을 찍었던 다큐멘터리들도 꽤 있어요. 지금 파업전야하고 그 전에 나왔던 장상곤매의 오후 꿈의 나라라는 작품이 중요한 거는 16mm 장편 극영화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하면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오로지 장편 극영화만 떠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록 영화, 다큐 영화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장 대중성이 있는 게 장편 극영화니까. 그러니까 그 장편 극영화를 무슨 35mm, 70mm로는 찍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보여줄 만큼 얘기거리가 될 만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전에 파랑새는 정말 이상한 영화거든요. 예, 그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오꿈의 나라는 뭐 비판도 있고 뭐 아직 이거밖에 못 만드냐 소리를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걸려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 소극장에 와서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업전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꿈의 나라 같은 성과가 없었으면 파업전야 노동자를 다루는 이 얘기에 그렇게까지 정부가 그 악랄하게 집착하면서 통제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꿈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불법 영화니까 불법 영화 상영한 셈이니까 네. 당연히 그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입건되고 뭐 감옥 가고 도망치고 이런 거 했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면서 어머 얘네들이 이렇게 볼만한 장편 극영화를 만들어 이런 그러니까 광주항쟁하고 미국을 엮어놓은 작품이에요. 예. 오꿈의 나라는 그러니까 광주항쟁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도망을 쳤는데 미군 기지 그 부근으로 저는 들어가게 오꿈의 되는. 나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신촌에 있는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가서 봤어요.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봤습니다, 저는. 아 그렇구나. 제가 88년도에 나온 거.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에로 영화만 본 게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영화도 찾아보는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예, 저희는 예. 거기서 맨날 연극하고 있었죠. 연습하고. 그때는 신촌에 소극장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그 갈비꼬물록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대 후문서부터 시작해서 그 신촌역 해갖고 네. 연대로 네. 통하는 그 길에 거기에 이제 예술극장 한마당이 있었고 네. 몇 개의 그 무슨 뭐 춤극장 뭐 이런 것들이 네. 들어왔었죠. 창모 소극장 뭐 이런 네. 것들도 들어오고요. 그런 게 다 이제 대학로로 옮겨간 거죠, 나중에. 조금은 남았어요. 산울림 소극장 근처에 조금 남았고요. 네. 결국은 명동에 있다가 우리나라의 공연장 소극장의 역사가 명동 근처에 있다가 대학로로 가게 되는 게 80년대인데 그 중간에 살짝 신촌 시대를 거쳐요. 그러다가 다 대학로로 90년대가 된 다 모이게 되죠. 예. 어쨌든 그렇게 장편 극영화를 영화 운동을 하는 이 삐딱한 것들이 만들어 이렇게 그 정부가 알게 됐고 파업전야는 게다가 이거 뭐 광주도 아니고 더 센 노동 현장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긴장할 만한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상영을 못하게 처음부터 난리를 치느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야말로 헬기를 띄우는 아니 영화 한 편 보겠다고 아니 영화 한 편을 막겠다고 정부가 헬기를 띄우고 그 무슨 어느 대학에서 상영을 하려고 하면은 상영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필름 뺏기지 않으려고 사수대들이 띠를 모아서 그 옆을 그 네. 전경들 못 들어오게 다 막고 있어야 되고. 우리 김세호 PD 그때 사수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강목 들고 다 사수대 했어야겠죠. 영화 못 보고 다 사수대만 했어요. 네. 사실 네. 그런 영화 나중에 봤을 거야. 네, 다들. 따로. 따로 봤죠. 그런 사람들이. 이후에도 이제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닫힌 교문을 열며 그때가 다 몇 년 네. 사이가 아니에요. 다 그렇죠. 1년 네. 사이들이에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 뭐 이런 예, 영화도 어머니 있었고. 당신은 많이는 안 했고 이상인 감독 거. 네. 예, 장상곰에서 이제 세 편이 주르륵 그렇죠. 이렇게 네. 닫힌 교문을 열며까지 나오게 예. 되죠. 닫힌 교문을 열며의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정진영 씨. 정진영. 네, 맞아요. 예, 네. 예. 그때 연극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극단 한강 배우였고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할 때도 괜찮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중보다 더 좋았다고 봅니다. 예. 야, 그러면 이 영화 음악을 안치환이 담당한 건가요? 그렇죠.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고. 영화 음악 전체를 안치환이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노래를 지었어요. 주제가를. 그리고 이 주제가도 꽤 많이 불렸어요. 그렇죠. 철의 노동자. 네, 진짜. 철의 노동자가 90년에 굉장히 히트한 민중가요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여기서 들을까요, 그러면? 네. 민주노조기 뻔한
아낀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 같은 해방의지 왔어 모여 지키세. 투쟁 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한결만이 살 길이요 노동자가 살 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 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단결만이 살 길이요 노동자가 살 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 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이 파업전야 만들었던 분들 뭐 근황 같은 건 좀 어떻습니까? 아유, 빵빵하게 잘 나갔죠. 이은기, 이재구, 장동홍, 장윤형 연출. 근데 장윤현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접속. 네. 네, 그렇습니다. Tell me something. 네, 맞습니다. 네, 아, 거기까지. 맞아요. 네네. 예. 그 이은은 심재명 네. 씨하고 결혼을 해서 명필름. 명필름을 이끌고 네. 있는. 그러니까 이분 장상곤매가 사실 영화운동 전체로 보자면 뭐라 그럴까 소위 이제 운동성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열심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록 영화 쪽을 많이 만들었어요. 노동자 뉴스 제작단이거나 서울 영상 집단이거나 뭐 한겨레 영화 제작소라든가. 근데 장상곤매는 주로 극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여기 거쳐서 이제 충무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예. 90년대 말에 접속같이 완전 새로운 감각의 영화를 만들고 그 이후에 명필름이 기획했었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어쨌든 그 청년 시절에 했었던 것을 흔적 같은 것을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이거는 정말 드물게도 제가 직접 극장 가서 봤던 오. 영화인데 아, 이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군요. 그게 그러니까 저 혼자 가서 보지는 당연히 않았을 것 같은데 누구랑 같이는 간 것 같은데 여자친구였겠죠.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남자하고 납니다. 이거를 그렇죠. 고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였으면 기억을 할 텐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고 당연히 영화 내용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작품입니까? 보기는 봤는데 이제 그대 안의 불로 그대 안의 불로. 사실 영화도 그렇게 흥행 성적이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곡은 또 이제 그 작품은 주제가가 꽤 알려졌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김현철 이소가. 예, 김현철이 뭐 노래도 했지만 직접 곡을 쓰기도 했고 예. 새로운 감각이었고 이현승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화면 되게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미대 출신 감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호 감독도 미대 출신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면들이 되게 좋아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참 내러티브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그 지난 회에 이장호 감독하고 배창호 감독하고 얘기하면서 예. 이장호 감독 작품이 약간 기괴한 데가 있고 창의적이라면 배창호 감독은 내러티브를 잘 만들고 할리우드적 어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배창호 감독이 영문과 출신이라면 이장호 감독은 미대 출신이거든요. 미대 건축가 출신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홍대의 건축가가 미대 안에 들어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현승 감독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영화 미술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영화도 했었죠. 10월에 같은 작품이 나중에 히트했지만 이건 아주 정말 초창기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초창기면 자기가 하고 싶은 화면들을 열심히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화면은 예쁜데 얘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이런 작품들을 이 미대 출신들이 많이 특히 초창기
초창기에 습작 때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강수연, 안성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작품이죠. 이게 당- 92년 작품인데요. 네. 아직까지도 92년의 인기 판도의 한 복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80년대 말의 끄트머리에서 90년대 넘어가는 모습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네. 우리 김 PD도 그대 안의 불로 봤습니까?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영주 선생님과 또 비슷한 의견인데요. 좀 과대평가된 감독 중에 하나가 저는 예, 예. 이현승 감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장센이 워낙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렇게 예쁜 화면 뽑아내는 것에 대한 그 집착, 관심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옛날 감독으로서도 김호선 감독의 사회 찬미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어머 이거 서양 영화 아니야 싶은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때깔이 다른. 그것도 서울극장 가서 봤네요. 그러니까요. 사회참미죠. 극장 가서 보게 되는 작품. 윤신덕이 장미 씨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경영, 뭐 임성민, 임성민. 장미 이렇게 나왔던 거. 그리고 지금 이현승 감독 말고도 곽지균 감독처럼 우리가 흔히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되는 주제의식보다는 뭔가 독특한 자기 스타일, 화면의 자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쭈루룩 나와요. 곽지훈 감독 뭐 만들었죠? 뭐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다음에 저기 뭐죠? 이문열 작품 갖고 만든 거. 젊은 날의 초상.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엔 청춘이라는 영화를 아 배두나. 예. 그것도 곽지윤 감독. 그것도 벌써 한 20년은 된 20년. 영화 같은데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시기에 그런 굉장히 예쁜 잘 만든 화면을 보고 싶은 욕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어쨌든 뭐 영화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도 있고 예. 하지만 또 보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영화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말씀대로 이야기 면에서 조금 그렇죠.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보면 10월에는 얘기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법들을 충분히 익혔고 이 감독도 나이가 들어서 그냥 화면만 고집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장기와 그다음에 그 시기의 대중적인 어법의 어떤 스토리텔링들을 잘 결합해서 10월에 같은 인기작이 나온 거고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뭐 한 예. 10년 전 작품이니까 거기서부터 온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듣죠. 난 눈을 감아요 빛과 그대 모습 사라져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 저 파란 어둠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가나 세상은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시간은 빛으로 물들어 또다시 흐르네 내 눈빛 속 그대 난 꿈을 꾸어요 그대와의 시간은 멈춰지고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 빛바랜 사랑 속에서 그대 왜 잠들려 하나 시간은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네,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들었고요. 네, 다음 작품 소개해 주시죠. 예, 90년대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네. 그 90년대 뭐 글쎄 이런 영화들이 어느 시대나 다 있긴 했지만은 이때 좀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코미디 영화가 네, 예. 맞아요. 이 90년대 중반쯤에 특히 좀 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코미디가 없었던 시절은 없지만 그치. 예. 코미디가 그 시기 영화의 제1주류가 됐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90년대는 정말 90년대 초반 중반 그때는 제1주류거든요. 접속이 나오기 전까지. 네. 92년의 겨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접속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코미디의 시대예요. 그래서 뭐 투캅스 같은 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투캅스. 예, 투캅스는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지만 그거 말고 정말 많은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들이 90년대 초부터 중반 이후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물론 약간씩의 벗는 것들이 다 조금씩 개입이 된 배드씬도 있는데 80년대처럼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코미디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같은 코미디라도 그 역한데 60년대 뭐 구봉서, 서용춘 이런 분들 나오던 코미디하고는 또 완전히 결이 완전히 다르니까. 다르죠. 예. 60년대 초반에 김승호가 나와서 코믹하게 했던 것하고도 또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감각이었고 그 젊은 감각들한테는 한국 영화의 고질병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 끈적거리는 신파성 같은 거요. 예. 좀 젊은 감각이로 하지만 왜 겨울 나그네 보고 있으면 저걸 꼭 저렇게 만들어야 됐을까 이런 식의 감각이 코미디는 싹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쓸데없는 눈물 같은 걸 예. 깔끔하게 날려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댄스 뮤직도 그렇게 감정이 깊게 머무를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 그 시기에 제가 아주 오래된 연인들 같은 그 대중가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사랑을 가볍게 그리잖아요. 네.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우리 조금 이따 헤어질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사랑의 영원한 사랑 뭐 이런 이데올로기가 아주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그런 90년대의 새로운 그 X세대의 감각 이런 것들을 그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이나 인생사에 대해서 맨날 뭐 울고 짜고 진지하고 야 그런다고 해결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냉소적인 태도가 세련되고 젊은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고 결혼 이야기가 그걸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예. 정말. 그럼 이 코미디 가운데에서 인기 있었던 주제곡들이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의 주제가가 다 있으면은 참 맞아요. 서기하기 편할 텐데. 결혼 이야기 주제가 있으면 얼마나 그렇죠. 좋아. 예. 근데 그건 또 아니라서 이제 주제가가 있는 작품을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흐름과 맞춰 보면은 두 곡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이거는 뭐 노래도 꽤 많이 알려진 곡이 주제가가 많이 알려졌고. 김종서. 예. 김종서에는. 여균동 감독의 작품이었죠. 예. 94년 작품. 네. 그리고 노래보다는 영화가 더 성공한 것 같은데 네. 주유소 습격 사건.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그렇죠. 네. 예. 나는 한 놈만 팬다. 유행어를 만들어낸. 예. 오히려 저는 이 주유소 습격 사건은 주제가도 주제가지만은 그 주유소 사장님의 노래가 더 기억에 남아서 박영규. 어떤 노래였었죠? 아마나는 일종의 뭐 삽입곡이라면 삽입곡이. 어쨌든 이때에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에 기획의 방식이 제작 방식이 되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 이야기가 그게 중요한 이유는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이라고 하는 작품 경향도 있지만 제작을 할 때 기획자가 중심이 돼서 모든 작품을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대중 영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아주 에로 영화로 가서 상업적으로 팔아먹는 영화거나 근데 그런 거는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 벗으니까 가지. 이런 태도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약간 묵직한 작가 영화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벗기는 하지만 어떤 거는 보기 굉장히 힘든 것도 있고 영화제 가서 상 받고 이런 종류 작품들. 근데 90년대 결혼 이야기는 무슨 해외 영화제에서 어마어마한 상 받을 작품은 아니지만
가볍고 재미있게 대중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네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예. 근데 그걸 주도한 게 창작자가 아니라 기획자였다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애초부터 만들었냐 하면은 신철이라고 하는 이제 신신혜라고 하는 기획사를 갖고 있었던 당시 30대 중반도 안 되는 아주 젊은 감독이었어요. 서울대 미학과를 나온 예. 감독이 아니고 기획자. 네. 이 기획자가 신혼의 이야기를 다루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신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수많은 얘기를 따고 그걸 에피소드처럼 조합을 해서 같이 만든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시나리오 누가 쓰고 감독이 제작자한테 돈 주세요. 이거 분명히 떠요. 안성기 나오고 다 나오면 떠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제작이 아니라 그 애초부터 타깃층이 누구고 그다음에 무슨 포스터는 어떻게 찍고 언제쯤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만드는 방식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로듀서 시스템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영화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볼만한 대중영화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일단 예. 뭐 재밌고 깔끔하고. 그렇죠. 예. 촌스럽지 않고. 세상 밖으로는 여균동 감독 연출인데 네. 이 여균동 감독도 이 당시에 상당히 주목받던 감독 아닌가요? 여균동 감독은 서울대 연극반 출신이었고요. 역시 마당극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장선우 감독 후배죠. 과후배는 아니고 예, 장선우 감독은 탈춤반, 여균동 감독은 연극반. 조금씩 어긋나기는 하는데요. 서울대 미학과 출신으로 연극을 80년 중반의 마당극 중에 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밥. 예, 밥. 예. 임진택 연출의 밥.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 밥의 초창기 멤버였죠. 굉장히 코믹한 연기를 잘해요. 이 뭐 여균동 직접 형이. 예, 배우로 연기도 나온- 많이 예. 연기 했잖아요. 많이 해요. 그 네. 이후에도 많이 했고. 너에게 나를 보낸다. 네. 그리고 얼굴 보고 있으면은 딱 그 고인돌 같이 생긴 그 고인돌 만화 있잖아요. 네. 만화 고인돌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눈썹 짙고 눈 동그랗고. 그래서 그냥 얼굴만 봐도 코믹한 마당판에 세워놓으면 딱 휘어잡게 생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영화 하겠다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가장 인기를 끈 작품이었고요. 네. 한국판 보니 앤 클라이드 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 탈옥한 두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성매매 여성하고 같이 이제 일종의 이것도 로드 무비인데 코믹하게 만든 거였고 그 탈옥했는데 죄수 복장이 한국의 죄수 복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줄무늬 있는 거. 네, 그렇죠. 예, 옛날.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적 리얼리티를 싹 날려버리고 아예 깔끔하게 그 코미디로 가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작품입니다. 예. 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영화 나왔을 때 거의 우리나라 영화에서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욕을 욕 많이 했어요. 욕을 많이 해서 사실 네, 네.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에 이렇게 직접적인 욕을 못 하게 맞아요. 돼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네. 이런 나쁜 놈 뭐 개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여기서 완전히 존만한 뭐 이런 시인 계속 뭐 이런 것까지 네. 다 쓰게끔 하는 맞아요, 맞아요. 아마 그 영화의 효시 오랜만에 같은 또 최초 나왔네요. 한국 최초의 욕설 영화 세상 밖으로. 그리고 이 주유소 습격 사건 김상진 감독도 상당히 그 재미있는 히트 감독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 그 사실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같은 게 락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세상 밖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가요사 쪽으로 봤을 때 락이 부상하는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류로서는 댄스뮤직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락이 어떤 저항성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새롭게 평가를 받고 그래서 60년대 우리에게도 락 스피리트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신중현이 다시 이제 재평가되고 한국 락의 아버지로 추앙되고 약간 예. 전설이 덧붙여가지고 예, 예. 그렇게 되는 시대가 9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의 흐름들이 되게 일탈적인 사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일탈이 나쁜 거라기보다는 어떤 해방감 혹은 저항 뭐 이런 억압에 대한 저항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껄렁한 젊은 애들이 주유소 세장 잡아놓고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패고 뺏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너무 웃기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무슨 저항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런 거 봤거든요. 없으니까. 그 작품에서는 그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고 맨날 짓눌려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해방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의 저항, 예. 신세대의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라고 보입니다. 네. 오히려 보면서 그런 스토리가 좀 약간 군더더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마지막에는.
예.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너무 또 예. 줄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들을 테니까 네. 또. 예. 자, 그러면 네, 세상 밖으로 그리고 오늘도 참는다 함께 듣습니다.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속 내가 손짓한 세상 모든 것 이미 내 편이 아니었지. 오, 멀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oh yeah. 난 꿈 같은 건 믿지 않아. 언제나 버림받은 어두운 기억들이 날 둘러싼 벽을 깨고 이제 난 떠나가네. 저 길의 끝에선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찾아. 멀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난 꿈 같은 거 믿지 않아. 언제나 내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날 가두는 이 길에서 이제 난 떠나가네. 저 길의 끝에선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속으로. 저 길의 끝에서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찾아. 세월의 풍파 속에 길들여진 나의 인생. 화나도 참는다 슬퍼도 참는다. 인생은 그런 거야. 비겁하다 비웃지마. 비정하다 욕하지마. 내게도 한때는 용감했던 세월이 있었다. 거칠은 들판길을 달리는 한 마리 표범처럼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네. 세상 밖으로 오늘도 참다 들었고요. 자, 또 어떤 작품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이 영화는 네. 지금 얘기할 영화는 역시 근데 계속 90년대 이후로는 제가 극장을 아주 안 간 건 아니네요. 많이 보셨죠, 예, 그래도. 이것도 극장 가서 본 영화인데 정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군대 갔다가 1년 만에 휴가 나와서 그때 봤던 영화거든요. 네, 왜 1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첫 휴가 나오는데? 첫 휴가는 아니죠. 예. 꽃잎인데요. 꽃잎. 예. 96년 4월이니까 정말 딱 그때가 95년 4월 군번이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군대를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꽃잎은 뭐 아시겠지만은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음악이 주제가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노래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노래인데 사실 그 원래 있었던 노래 꽃잎은 신중현 작곡으로 있었는데 뭐 다른 신중현의 큰 히트곡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 쓰이면서 네. 조금 다시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달까. 어쨌든 잘 맞았습니다. 네. 80년 광주 얘기니까 이제 그 당시에 히트했던 곡들을 이렇게 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이 돼서 영화에서 자꾸 그 이정현 주인공 네. 꼬마가 나와서 노래를, 꽃잎을 부르는 김추자. 근데 80년에는 전혀 꽃잎이 인기가 있을 시기가 아니고요. 예. 원래 발표된 시점은 한참 전입니다. 69년. 김추자 노래로 그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정화가 발표했고 그다음에 김추자가 취입을 했지만 다 70년대 초반에 끝난 거고요. 예. 저는 사실 꽃잎을 보면서 그 노래가 김추자 목소리로 나오길래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노래가 있었나? 혹시 이게 옛날 걸 갖다 썼나? 아니면 새로 김추자 데려다 녹음했나? 예. 그런 거 치고 너무 옛날 목소리인데 막 이렇게 헷갈리면서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있는 노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노래가 잘 건져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원작 소설도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원작은 이제 최윤의 저기 소리 없는 한 점 꽃잎이 지고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꽃잎이란 제목의 김추자 노래가 있으니 장선우 감독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잘 꿰어 맞췄는데 장선우 감독이 원래 좋아하던 곡이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세대 사람들한테는 김추자는 또 아주 각별하거든요. 네, 그 탈춤반을 제일 먼저 만든 최희환 교수라고 무용평론가 계시는데 부산에서 나중에 이제 끝까지 교수를 하셨거든요. 청주 거쳐 부산대 교수를 하셨는데 부산대는 아니지만 동아대 교수 부인이잖아요. 김추자 씨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연말 파티를 부산대 교수 파티를 안 가고 동아대 파티로 가시고 김추자 씨 몰래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90년대 이후에는 이미 존재하는 노래를 갖다가 삽입곡이나 주제가로 쓰는 그래서 역주행송을 만드는 현상이 그렇죠. 주로 생겨요. 그러니까 잘 만들지 않아도 잘 고르면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가요가 축적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문화적으로 축적됐다는 이야기고 우리 가요사도 오랫동안 와서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유리한 방법인 게 아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들어본 노래의 익숙함을 갖고 오니까 히트하기가 되게 쉬운 거고 여러 가지가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나이 든 대중들한테는 좀 편안한 익숙함, 향수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요즘 것과 좀 다르네 이런 신선함 같은 거를 이제 호소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고 사실 이건 되게 많아요. 뭐 이등병의 편지 공동경비구역. 그렇죠. 예. 사실 김광석의 노래로 전인권 목소리로 먼저 취입이 된 적이 있었고 김광석에서도 이 노래가 그렇게 뜬 건 아니었었는데 공동경비구역 때문에 JSA 때문에 완전히 뜬 것. 그 광석이는 왜 이렇게 일찍 죽었다냐 때문에 정말 완전히 뒤집어진 노래고요. 빗속의 여인도 살인의 추억의 한 부분에 그 빨간 레인코트라고 바꿔서 딱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무슨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같은 것도 가문의 영광 김정은이 기억의 습작 또 얼마나 역주행송이었습니까? 건축학교. 이미 오는 소리 최근에 다 기억나시죠? 이미 오는 소리 그 아가씨에서 썼잖아요. 근데 또아이모아 노래 안개는 뭐 또 완전히 헤어질 결심 버전, 송창식 버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들 듣느라고 난리가 있었고 최근에 앵두 밀수에서 주구장창 나오죠. 나요 당신. 네, 아우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새 영화 보는데 아는 노래가 나온다. 이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트로트 고고가 좋더라고요. 일세를 풍미했던 데는 나름 이유가 다 있죠. 네. 예. 꽃잎. 이 꽃잎 영화 음악은 어떤 분이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OST 음반이 나왔는데 네. 보면은 사실 이 신중현의 꽃잎만으로 이 꽃잎이란 영화의 음악을 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꽃잎 주제가만 놓고 보더라도 OST 음반에 이정현 주연을 맡았던 이정현의 노래도 실려 있지만은 연주곡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전반적인 분위기 영화 속에서 전 분위기를 잡는 데는 영화에서 그 이정현이 노래하는 건 극 중에서 이렇게 네. 잠깐 반주 없이 하는 그거 말고는 나오던가요? 그게 잘 따로 생각이 안 나요. 예. 뭐 애들 어른들 앞에서 재롱 그러니까, 떨면서 예. 하나 부르는 장면이 있죠. 이정현이 애로서 부르는 장면이 있고 큰 주제 음악처럼 가는 거는 그냥 김추자의 꽃잎을 썼고 근데 이 음악을 계속 몇 번을 써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강은일의 해금 연주로 하는 꽃잎이었어요. 그거는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워낙 뭐 강은일 씨가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 영화 음악을 원일이라고 하는 국악 작곡가가 했기 때문이죠. 원일, 강은일, 그다음에 민요 가수로 김용우라는 가수 있죠. 네. 개타령 뭐 이런 거 많이 부른 군밤 타령 같은 거를 아카펠라로 불렀던 거 이런 게 다 이제 그 김용우 씨가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검은고의 허윤정이라고 지금 서울대 교수하고 있는 이 넷이 국악고등학교 동기예요. 예. 그리고 대학 들어가고 소리사위라고 해서 이렇게 풍물패, 사물놀이패 만들어서 다녔고 국악고등학교 시절에 그 전설적인 쇠잡이 김용배한테 풍물을 배웠던 사물을 배웠던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렇게 각각 이제 한 가닥씩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꽃잎 네 듣겠습니다.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네, 이정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꽃잎.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와 바꿔 발표하게 그래서 됐죠. 완전히 가수로 다시 나왔죠. 네.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 무당 같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실 꽃잎 때 그 연기도 예. 아니 저 꼬맹이가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상태의 역할 같은 걸 하잖아요. 예. 병장쟁이 트라우마 때문에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기차 안에서 유리창을 깨는 예. 장면 같은 건 예. 저건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런 걸 했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 진짜 그 개봉됐을 때 참 많이 술자리에서 논쟁도 하고 막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논란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90년대 영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화 주제곡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90년대는 외환 위기의 또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죠. 90년대 예. 말로 얘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IMF. 예. 네. DJ가 대통령이 되죠. 그렇죠. 드디어. 아, 네. 이런 정치 환원론 정말. 네. 어쨌든 97년 말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IMF 혹은 네. 국가 부도, 네. 모라토리움 뭐 네. 생전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을 막 들어야 되는 시기가 됐죠. 그러니까 경제가 거꾸로지고 뭐 갑자기 우리 돈가치가 절반으로 깎였다. 우리 부도 날지도 모른다. 국가가 부도 나냐?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기화로 해서 대중예술 전반의 그 인기 경향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전에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왜 로맨틱 코미디 혹은 네. 코미디가 인기 있었던 시절. 가벼움. 네, 가벼운 거. 그 이전에 진지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뭐 이렇게 진지할 거리야? 라는 어, 느낌. 네. 정치에 대한 거나 민주화나 아니면 순정적인 사랑이나 네. 혹은 그 이전의 세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예컨대 무슨 모성 이런 거요. 뭐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이야. 그러면 개뿔 이제 말하자면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마마보이가 뭐 무슨 이렇게 그게 무슨 사랑이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이전의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의 애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순정적 사랑을 깨부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것처럼 보여요. 네. 저는 이제 순정 이데올로기가 파괴됐다. 모성 이데올로기가 파괴됐다. 그건 허위의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발라드가 안 돼요. 근데 97년, 98년 딱 넘어가면서 다시 발라드가 떠요. 가요계에서는. 조성모의 시대가 다시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댄스 뮤직이 착해지고 우선 G.O.D의 어머님께처럼 네. 엄마 사랑해요로 바뀌고 발라드는 다시 뜨는 그러니까 가요계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좀 괜찮았을 때야 과거를 부수는 그런 도발적인 짓을 할 수 있어요. 네. 경제가 나빠지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건 틀렸어. 우린 새로운 걸 개척할 수 있어. 이런 태도에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간적인 사랑이야. 가족의 품이 참 중요해.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95년 4년이라면 쌍팔년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좋아지고 아, 그래서 이때 소설 아버지도 히트하고.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정말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다면 다 망할 작품들이었어요.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가 97년 말에 히트하잖아요. 그거 94년, 95년에 나왔다면 예. 94년이란 그 교실이대야 바레른 꿈 이런 거 나오던 시절이에요. 이른 아침에. 그 시절에 그거 나왔으면 이게 무슨 쌍팔년도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 막 떨어지지 막 이런데 되게 진지한 네. 옛날식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사랑. 아, 그렇죠. 예. 영화가 딱 그래요. 이 다음부터 다시 순정적 사랑으로 돌아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오.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이미 순정적 사랑이 거짓말이란 걸 다 알아버렸잖아요. 예. 사랑은 변화하고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를 예. 다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순정적 사랑에 다시 감동을 할 수 있겠어요?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거죠. 아, 누구를 죽여. 가장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불치병 걸리고. 그렇죠. 죽는데 어. 아니면 이승과 저승에서 막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사랑이 만들어져. 혹은 사랑과 영원. 그런 것처럼. 어. 네, 아니면은 이게 그 타임슬립처럼 시간이 미끄러져서 갑자기 무슨 10년 전 사람하고 교실을 해. 네. 사실 거기에 불을 붙인 거는 러브레터였습니다. 아, 영화. 오겐키 데스까? 네네. 그거 보세요. 진짜 그
지방 소도시 눈 쌓인 곳 그리고서 죽어 있는 애인을 찾아서 가는 길이잖아요. 네. 오겐키 데스카로 외치잖아요. 아, 잘 계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순정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가슴을 쿵 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울고 싶은데 순정적인 사랑에 울고 싶은데 이미 마음은 각박해져서 울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이승과 저승 혹은 뭐 무슨 과거와 미래, 무슨 전생과 후생 뭐 이런 것들을 얽어놓는 10월에 같은 건 이제 전생과 네. 후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있죠? 그런 거에 굉장히 많아요. 동감. 동감. 편지 편지. 그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찍은 게 접속이에요. 접속. 그러니까 접속은 80년대 이래로 벗지 않고 히트한 최초의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최초 나오네요. 또 최초. 벗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안 나오는데 히트한 최초의 영화 접속. 근데 접속은 피식통신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다른 데 있는 남녀들이 어느 순간에 딱 해서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죽음을 넘어가죠. 근데 똑같은 현상이 조성모의 노래도 맨날 죽잖아요. 저쪽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네. 하늘나라에서도 너를 기다릴 거야 막 이러고 나중에 가서 만나 막 이러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영화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그 순정과 우정의 얘기의 끄트머리에 친구 정도가 놓이고 그 몇 년 후에는 그게 다시 코미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나니까 조폭 마누라로 해서 다시 조폭 코미디 쪽으로 넘어가는 경제가 풀리니까 딱 외환위기 힘들었던 시절에 우는 영화, 우는 노래들이 쫙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야, 이게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신기한 게 여기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진짜로. 제가 분석을 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없어요. 대단한 분석입니다. 예. 여하튼 뭐 네. 노래든 영화든 네.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어찌됐건 다시 그러면 이제 IMF를 이겨내고 경제가 풀리면서 조폭 코미디가 네, 코미디가 다시 득세하게 올라와요. 됐다. 예. 그게 다 길이의 김대중 덕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잘 예. 마무리를 해서 네. 수습을 예. 해서 기승전. 네, 노래 듣죠. 노래 들어요. 예. 이상하게 지지난주부터 자꾸 DJ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노래 어떤 것도 예,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이제 분위기의 노래로 그 90년대 말 또 2000년대 초까지 이렇게 조금 보면은 역시 이 당시에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제가가 있는 영화를 그 중에 이제 고르다 보니까 하나는 일단 제가 고른 게 봄날은 간다입니다. 봄날은 간다. 예. 2002년 이거는 예 사실 이것도 제가 극장 가서 봤는데 네. 이건 뭐 속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순전히 제목 때문에 가서 봤거든요. 옛날 노래. 연보 막 그건 줄 아시고요. 어떻게 나온가 싶어서 예,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죠. 잠깐. 네. 예. 근데 뭐 영화 주제가는 아니고 주제가는 따로 있죠. 네. 예, 김은아 씨 노래로 따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한 제가 고른 작품이고 또 이영미 선생님은 제가 고른 거는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허진호 감독이 멜로 장인이기는 하지만 그런 불치병 혹은 이승저승 전생 후생 뭐 이렇게 넘나드는 작품은 아니니까 그런 거로 고르면 8월의 크리스마스를 골라서 한석규 씨 주인공의 목소리로 들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건 또 불치병이긴 한데 네.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또 남자가 병이 있고요. 그것도 좀 약간 바뀐 셈이죠. 예, 예. 그것도. 그러니까 예. 허진호 감독은 늘 익숙한 그 방식이 아닌 자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멜로의 자기 스타일. 이건 이제 98년 작품이고요. 예. 둘 다 허진호 감독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리고 봄날은 간다도. 예. 근데 흥미로운 건 예. 이렇게 되니까 멜로가 다시 올라오니까 주제가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맨틱 코미디일 때보다 이때가 주제가가 많아져요. 역시 주제가는 예, 사랑과 어울린다고 예, 봐야겠죠. 예. 허진호 감독은 근황이 어떻습니까? 영화 만들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네, 뭐 최근에도 히트작이 있죠? 만들고 있어요. 있어요. 예. 예. 히트가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점점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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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규 씨의 가창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영미 선생님? 이때는 이미 오토튠이 있기 때문에 아, 떨어지면 다 오토�.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가요제 출신이잖아. 강변가요제 아닌가요? 하여튼 어쨌든 예. 예. 가요제 가요제. 출신은 노래를 가요제 출신. 못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는 그 목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무대에서 들어봐야 되지 레코드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주제가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많았죠. 그 최무룡 아저씨도 예. 그렇고, 예, 그
비와 당신도 빅히트 하면서 박중훈 씨 버전이 그 얘기 좀 이따 곧 할 할 거예요. 텐데. 예, 예. 그럼 여기서 노래 듣겠습니다. 예. 네.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봄날은 간다. 이제 너를 남겨두고 나 떠나야 해. 사랑도 그리움도 잊은 채로 너의 모습만은 가져가고 싶지만 널 추억하면 할수록 자꾸만 희미해져. 태연한 척 웃고 있어도 너의 마음 알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의 손을 잡아주렴. 지금 이대로 잠들고 싶어. 가슴으로 널 느끼며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싶어. 태연한 척 웃고 있어도 너의 마음 알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의 손을 잡아주렴. 지금 이대로 잠들고 싶어. 가슴으로 널 느끼며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싶어. 지금 이대로 잠들고 싶어. 가슴으로 널 느끼며
뭐 최근까지도 뭐 라디오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예. 네, 뭐 김윤아 씨 노래는 진짜 봄 되면 네. 예, 그 시즌송으로 예, 그 백설이 여사 노래와 함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하는 명대사를 남겼던 하나가 더 있죠. 라면 라면 먹고 먹고 갈래. 예, 그렇죠. 예. 더군다나 또 이 봄날은 간다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강원 도민이 사랑하는 네. 근데 그 8월의 크리스마스는 네. 그 군산에서 예, 예. 그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요? 오. 그 촬영 그 사진관 예, 그 관광 명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 봄날은 간다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두 작품에도 보면 멜로나 사랑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시공간을 한번 보세요. 공간을. 예. 다 지방소 도시예요. 음. 사진관 다 옛날 지나가 버린 그런 문화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신구 아버지가 있는데 일찍 죽을 것을 안 아들이 예. 그 혼자 남을 아버지를 위해서 리모컨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예. 평생 사진기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기계 하나 못 만지냐고 막 화를 내잖아요. 예. 그런 옛날 이야기들, 옛날 풍경, 옛날 소품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시골에 가서 대밭 소리 같은 거를 잡는 그 소리를 예. 잡는 일을 그 이제 유지태하고 이영애 둘이서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도시의 삐까뻔쩍한 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로나 사랑과 그런 순정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도심의 복잡한 데로부터 쭉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순정적 사랑이 이미 대도시 한복판에선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90년대 우리가 미리 알아버렸듯이. 그러니까 순정 얘기를 하려면 딴 데로 가는 거죠. 러브레터에서 저기 눈 쌓인 산으로 가거나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가을 동화의 촬영지가 강원도잖아요. 속초. 네. 근데 거기 무슨 대학이 있는 거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학 교수로 돼 있잖아요. 거기 무슨 대학이 있어. 속초 동호대학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게 뭔가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닌 약간 과거의 무엇을 건드리는 것을 만들어야만 순정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 것들이. 예. 아니면 죽음이거나 그 몇 가지를 섞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여간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씨가 이제 주인공이 직접 불렀는데 또 주인공이 직접 부른 그 주제곡 히트곡 하면 또 비와 당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뭐 이것도 최근작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긴 한데. 벌써 20년 가까이 예. 2006년 영화니까 그나마 어쨌든 최근에 주연 배우가 주제가까지 해서 굉장히 나름 어쨌든 성공을 거둔 최근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때 이렇게 음악인들이나 밴드나 이런 사람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대중예술사가 상당히 축적됐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와이키키 브라더스.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 고고 70. 음. 그다음에 네. 이문몽 네. 보세.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지금 이 비와 당신 같은 경우도 이미 사라진 어떤 라디오 그 방송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네. 보면 정말 서울 시내에서 뚝 떨어진 어느 곳으로 가서 KBS 영월이죠. 예, 영월로 가서 만든 거고요. 제가 강원도 가서 놀란 게 영월 군단이고 진짜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데인데 네. KBS가 있다.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거기 방송국 안 세우면은 그 동네에서 방송을 들을 그러니까 수 없었겠죠. 산이 많다 보니까 네, 아마 곳곳에 그래서 심어놔야 됐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음악을 주제로 하고 음악과 음악인을 주제로 하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2000년대 가서 이렇게 쭉 나오는 2000년 즈음부터 네.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워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얘기 나왔던 영화들 고고 70 이런 거 보면은 다 과거의 음악들을 가져다가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로 주제가를 만들지 않는 건데 네. 비와 당신은 좀 독특한 게 음악을 처음 들으면은 스타일이 워낙 옛날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아니에요. 장작곡이죠. 그게 좀 독특한 점이죠, 네. 이게. 이준익 감독께서 이 영화로 확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 왕의 오, 남자. 왕의 남자가 예. 있었죠. 왕의 남자가 있었죠. 네. 네, 황산벌이 더 있었죠. 그 앞에서.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황산벌을 보면서 아니 마당극 무대에서 할 것 같은 대사를 영화로 갖다나 좀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더니 왕의 남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네. 사람을 웃기고
띄우고 이랬고. 예.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몇 개가 있네요. 님은 먼 곳에도 이준익 감독이었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왕의 남자도 광대 얘기니까.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그 음악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 주제곡이 있는 요거는 거. 좀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던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라디오스타는 극장 가서 본 영화는 아니고 TV를 통해서 봤고요. 저는 CD로 본 것 같아요. DVD로 봤나? 아, 하여튼 예, 예. 동영상 뭔가 사서 봤어요. 두 번째로 고른 음악 영화 헤어화라는 헤어화. 작품인데 요거는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근데 헤어와 이 시기가 딱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그래서요. 좋아하고 예.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연구자로 가서 봐야지. 그렇죠. 예. 아 영화 제작사 같은 데서 뭐 감수 의뢰 이런 거 안 왔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더 괘씸해서라도. 근데 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는. 근데 좀 그러니까 이런 영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이긴 한데 예. 근데 좀 영화 자체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 예. 아쉬움이 좀 많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보이는 거 시각적인 데는 돈을 많이 썼구나. 투자를 많이 했고 좀 공을 들였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 음악은 그에 비해서 너무 돈을 안 썼구나. 공을 안 들였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어화도 그렇고 이른바 그 일제 시대 강점기 그러니까 뭐 그 근대 뭐 또 모던 예. 경성 이런 모던 것들이 또 경성. 예, 한때 좀 유행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어요. 네. 헤어화도 약간 그런 흐름에 놓인 작품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모던 경성을 다루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제 극장 가서 열심히 봤는데 대부분 조금 아쉬움 동일한 그런 아쉬움들이 많았죠. 그 연구자 모던 입장에서 보이 보면은. 예. 그것도 그랬고 김혜수 모던 보이는 예. 정말. 음. 아니 그 곧- 개어울이 거기 왜 예.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 그런 음악이 것들이 너무 안 맞아. 개어울 거의 들어갈 게 아니고요. 네. 모던 경성이 그렇게 정말 모던하지 않아요. 네. 무슨 댄스홀이 있어요. 오죽하면 경성의 댄스홀을 댄스홀 화라. 화라라고 네.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거기다 우통 까고 춤을 추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던 경성에 대한 관심이 그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국문학교에서 열심히 그쪽에서 먼저 시작이 30년대 됐죠. 즉 일제 강점기 시대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면 식민지 후반기 시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그냥 독립운동과 뭐 투옥과 통제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그 일본의 지배가 무르익으면서 그 모던한 것들을 즐기는 어떤 새로운 일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전봉관의 경성기담이라는 그 연재물이 있고 그걸 책으로 내서 굉장히 히트를 했고요. 그 영향으로 모던보이 뭐 드라마에서 경성 스캔들 뭐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모던 경성을 즐기게 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볼 때 마치 19세기나 18세기 미국이나 유럽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비주얼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 즐거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그 즐거움을 과도하게 보이다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렇게 개어울을 갖다 놓는다든가 뭐 정말 댄스홀이 있지도 않은 댄스홀을 막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짓들을 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 개여울이 낮은 곡이라는 거는 조금 알죠.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역사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건 아닌데. 뭐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 좋아하는 요즘 사람이 1930년대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지금의 관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뭐 무슨 조선시대를 다루는 사극을 할 때 왕이 다 현대어 쓰는데 그 당시 그거 썼냐? 이제 이런 속으로 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기 국악과 사람들이 사극 드라마 80년대부터 그 이전에 또 제일 미치겠는지 뭔지 아세요? 음악 들을 때? 조선 초기에 왕가나 무슨 임금님 나오는데 가야금산조 나올 때 아주 미쳐버리고 산조라는 거는 한참 뒤에 나오는 19세기 말.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산조 그냥 옛날 거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뭐 가야금이니까 뭐 근데 이런 거죠. 그걸 진짜 하는 전공자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20세기
그 조선 전기면 조선 전기에 어울리는 궁중의 음악을 넣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관객한테 보기엔 너무 낯선 음악이어서 도저히 넣을 수 없으니까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너무 쉽게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도 요즘의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1930년대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뭔가를 그냥 집어넣는데 이제 우리 같은 연구자가 보면은 아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감독님의 자유고 제작자님의 자유긴 한데 예, 예. 어쨌든 이런 아쉬움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맞아요. 않겠는가. 예, 네. 그런 거죠. 해어화는 주제곡이 어떤 곡이었죠? 이게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극 중에서도 네. 조선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거든요.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과정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건 주제가로서는 합당한 그런 거긴 한데 노래 스타일이 좀 그렇다는 거죠. 예. 배우 천우희 씨가 노래. 예, 직접 부르기도 했고 또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참 잘했어요. 큰 관심이 없으시네요. 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애쓰셨어야지. 애쓰셨어요. 노래의 형식과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안 맞는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리고 뭐 좀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구남도라는 영화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구남도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사전에. 예. 그래서 이런 아까 하셨던 그런 말씀, 당부의 말씀을 했고 역시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썼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마디라도 얘기를 들으면 조금은 그렇죠. 피해요. 예. 그러니까 꽃잎 같은 거는 아싸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구나 갖다 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에 어울리지는 않는데.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예컨대 저는 구로아리랑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소라 푸르른 소라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거가 정말 이상해요. 소라 푸르른 소라는 좀 학생들용의 노래고요. 네. 그 당시에 제조업 노동자들이 고시기로 설정되어 있는 한 87년 뭐 이런 때는 소라 푸르른 소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완전히 계층적으로 다른 취향이란 게 존재하는데 옥소리 씨 나온 영화죠. 그렇죠. 예. 혹은 그 박하사탕에서 네네. 그 노동자들이 모여서 야유하면서 네, 나우떡해 나우떡해. 부르는 예, 장면. 그것도 당시 제조업 노동자들이 나우떡해를 부르는다는 건 굉장히 리얼리티가 떨어지죠. 차라리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그렇죠. 거에 아니 쨍하고 했들라를 예. 불러야 맞죠. 근데 이제 나 어떻게 하는 그 설경구가 네. 맡았던 그 역할에 그 대사를 고스란히 대신해주는 것 같은 느낌. 마지막에 그 노래 다시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넣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 리얼리티를 훼손하고까지 그걸 써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애초에. 이런 이창동 감독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우리 끊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 사극 맨날 하면 칼싸움 할 때 맨날 대나무숲 나오죠. 예. 중부지방에 대나무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는 그 강릉은 바닷가라서 그렇죠. 그 강릉하면 오죽 아닙니까? 예, 오죽 그렇게 까만 거기는 대나무. 바닷가니까. 내륙은 중부까지는 대나무가 서울에 자생할 수가 대나무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대나무의 북한 개선 이런 거 배운 기억 안 나요? 사령산맥. 그렇지. 훌륭해. 남쪽에는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있지. 따뜻하니까 겨울에 남지를 못해요. 대나무가 죽어요. 그렇구나. 예. 대롱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왜 목배기롱이라고 하는 거 서울 지역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대나무에서 칼싸움하는 걸 왜 만들었겠어요? 이제야 제가 역사적인 어떤 숙제가 하나 풀렸습니다. 뭐요? 동학 갑오 농민 전쟁을 공부하면서 네. 왜 서울에서 봉기를 안 했을까? 죽창을 못 만들었습니다. 죽창을 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삼남에서만 일어나고 그랬던 거군요. 그랬구나. 정말 그러네. 거긴 죽창이 흔한데.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튼 예. 자, 하여간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우리 이영미 선생님, 이준희 선생님, 네, 제발 그 조언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연구소도 가끔 연락이 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렇죠. 예, 중요하죠. 시대 보증할 예, 때, 예. 식민 시대 보증할 때. 네. 자, 우리 영화 음악 주제곡으로 살펴본 대중가요의 역사. 진짜 오늘 딱 100년입니다. 예. 그러네요. 90년대 이후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우리 이준희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이런 게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네. 근데 힘든 것도 있는 게 제가 이제 70년대 이후부터는
딱 깔아놓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좀 힘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재미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역시 영화 전공자는 아니니까 예. 남의 영역을 들어가는 데 대한 조심스러움 같은 게 있죠. 어쨌든 대중예술사 전체를 가요사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세호 PD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하반기에도 네. 더 재밌는 걸로 아마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예.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선생님과의 방송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ING. 예. To be continued. 예. Coming soon. 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용어가 뭐라 그러셨죠? 디제시스. 디제시스. 안 헤어져요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네 이게. 저는 그걸 어느 맥락의 단어를 써야 될지가 지금 잘 모르. 어차피 듣는 애들도 모르니까 그냥 영화 얘기 나오면 이게 디제시스하고 미장센이 훌륭한데 이러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그냥 아는 척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어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디제시스. 디제시스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곡이 이 영화 장면 안에 있는 어떤 음향을 다 배제한 채 깔렸다. 그러면 디제시스 밖에서 깐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 비와 당신하고 조선의 마음은 디제시스 안에 안에 있는 있는 겁니다. 거예요. 이거 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디제시스 안에 있는 음악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만하려고 디제시스에 있는 안에 있는 노래 두 곡을 듣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의 마음 그리고 비와 당신 듣고요. 우리 이영미 선생님, 이준희 선생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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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는 그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장을 쳐버렸는데 바보 같잖아. 눈물 나게
산 위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이 서 있네. 못다 핀 꽃 한 송이 기나긴 어둠 속에 태양은 뜨지 않아. 힘겨운 하루하루 눈물만 흐르네. 눈물아비 되어라. 잘 들어. 내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아. 맘을 적셔다오. 아침무가 이제 천둥이 되라. 숨죽이 저 대지를 흔들어다오. 서름아 너는 폭풍이 되라. 눈 감은 하늘을 모두 잠깨워다오. 비는 기약 없는 비는 가여운 이 땅을 기어이 버리는가. 눈 감은 하늘이여 메마른 폐허 위에 빗물보다 더 붉은 눈물이 흐르네. 서러운 눈물이여 눈물아비 되어라. 모든 걸. 난 아무것도. 근데 난 아무것도 없대. 너도, 그 오라버니도, 노래도.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언니야. 숨죽이 저 대